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통일문제의기의 제 1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15주차 강의까지 하게 되고, 특히 이번 학기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자주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쭉 전개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통일문제의 이해 과목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하고는 어쩌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문제들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교수로서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빠른 삶을 살았던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질적이고 여러분들 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가 마지막 강의이지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특히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발전이 전체 사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고, 반대로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전체 사회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발전이 전체적인 사회의 발전을 견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 결국은 어떤 그 정부나 국가의 발전보다는, 과거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개인들의 어떤 발전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었고,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에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개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가 앞으로 더 발전해 갈수록 개인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키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테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개인을 발전시키고,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소속되어 있는 그 조직 내지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스와트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와트 기법. 스와트 기법이라고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HADS 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먼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을 이해하는 것. 개인을 이해하는 방식이죠.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상대방이나 어떤 나와 관계되어 있는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내가 나를 잘 이해하고 상대방을 잘 이해했을 때 상호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얻을 거 얻고 양보할 거 양보하면서 상호 간의 이익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개인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죠. 다양하게 있고 어떤 행동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 감정적 내용들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심리적, 감정적 내용들을 깊이 있게 우리가 분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법은 어떤 특정 개인의 어떤 그 주변 상황, 여건들을 기초로 그 사람을 어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면 이제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일들을 하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학생 신분으로서 행동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의 조직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조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리더십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조직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할 텐데 갈등 해결 방식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협상 능력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리더십을 이해하고 조직을 이해하고 갈등 해결 방식을 습득하고 이 갈등 해결 방식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협상 능력을 갖추면 어디를 가든 어떤 조직에 있든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스타트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훌륭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질 거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수업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스와트 기법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자, 스와트 기법은 이후에 이야기할 HADS 기법하고 어떤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S는 강점이죠, 강점. 스트롱이고, 그 다음에 W는 반대로 약점이죠. 위크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약점. 그 다음에 O는 opportunity라 그래가지고 기회. 그 다음에 T는 위협이죠. 위협. 스리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이해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향후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그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내지는 어떤 조직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위험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스와트 기법과 HADS 기법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스와트 기법은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고 틈이 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매 순간마다 이 방법을 떠올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취직을 했다고 봅시다. 직장을 취직을 했는데 취업을 해서 이제 그 승진 대상자가 됐어요. 자, 승진 대상자가 됐을 때, 자, 나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고,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위협이 있는지, 이것을 쭉 파악을 하면 몇 가지 다양한 작전들을 짤 수 있죠. 전략들을 짤 수 있죠. 이를테면, 나의 강점을 상대방에게 내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 강점을 어필할 것인지, 내지는 약점을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승진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기회가 오게 될 것인지, 아니면 승진을 하는데 위협이 되는 위험 요인을 제거를 하면 되는 것인지, 네 가지 다를 한꺼번에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 나의 강점은 대체적으로 세팅이 돼 있죠. 나의 강점,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능력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내가 활동하고 내가 성장하면서 나에게 이미 갖추어진 어떤 성격이랄지, 어떤 주변 환경의 어떤 네트워크 문제랄지, 아니면 체력이랄지, 어떤 지식이랄지, 어떤 머리가 좋은 이런 것들이 강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증대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나의 강점을 이렇게 어필하고 강조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전략을 짜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부분 이 강점을 어필함으로 인해서 나를 선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짤 수 있고요. 자, 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이미 나의 강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강점을 필요로 하느냐, 그런데 그 강점을 강조해서 나를 어필하고 내가 승진하기에는 이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해. 그래서 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어필하는 것이 승진에 더 유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의 요인. 내가 승진을 했을 경우에 나와 회사에 어떤 기회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가를 어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은 평사원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권도 없고, 그래서 내 주변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업무에 도움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과장이나 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내 주변 네트워크를 10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고, 내가 부장이 됐을 때, 과장이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면서 나의 승진 기회를 확보할 수도 있겠고요. 나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 이제 승진 문제니까, 자, 위험 요인은 뭐겠어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경쟁자죠, 경쟁자. 이게 경쟁자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결국 회사에 들어가서
승진을 위한 경쟁자는 나의 입사 동기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들어가서 비슷한 업무를 보고 비슷하게들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과장으로 승진을 할 때 같은 입사 동기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이 평상시에는 이 입사 동기들끼리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잘 지내지만 이 승진 시기가 되면, 승진 평가 시기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입사 동기들 간의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쟁자들이 나에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 경쟁자들의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험 요인을 분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의 강점을 파악을 해보고 그 강점이 나보다 더 우월한 강점일 때는 이걸 언급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경쟁자의 강점이 나의 강점보다 더 열등한 강점일 때는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경쟁자보다 나의 강점이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승진을 해야 된다. 약점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약점이 명확하고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때는 상대방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전략도 짤 수 있겠고요. 상대방의 기회도 강점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창출해낼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창출할 수 있는 기회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위협이 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 내지는 주변 동료 회사원들이니까 이런 경쟁자의 위험 요인도 잘 분석을 하면 본인이 승진을 위해서 보다 유리한 지점을 찾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짤 수 있겠는가. 승진을 함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자에게 나의 강점을 어필할지, 그 다음에 약점을 어필할지, 아니면 기회를 어필할지, 위협을 어필할지, 그리고 경쟁자들과 비교해서 강점을 비교해서 이야기할지, 약점을 비교해서 이야기할지, 기회 또는 위협을 비교하면서 의사결정권자에게 내가 더 승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향후에 발전성도 있다라는 걸 어필할 것인지에 대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와트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기법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는 봤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현실에 적용시키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실제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자, 본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내지는 선택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어떤 심각한 고민이 있다,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것은 HADS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HADS 기법에서 H는 본인의 희망사항입니다. 희망하는 것. 본인의 꿈이죠. 본인이 되고 싶은 것도 있고, 있을 수 있고, 본인이 가지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하게, 그 대상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능력입니다. 능력. 본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희망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하고 관련이 있죠. 그리고 능력은 할 수 있는 일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D는
드림이죠. 꿈. 자, 희망하는 것, 하고 싶은 일하고 꿈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이거는 꿈은 성취하고자 하는 것. 자, 본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하면 그 마지막 단계, 꼭 마지막 단계일 필요는 없어요. 이 꿈이나 성취하고 싶은 것은 다양하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계별로 성취하고 이루어야 될 단계들의 어떤 그 드림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S는 스케줄이죠. 시간, 계획, 시간, 시기라고도 해도 되고. 자, 내가 희망하는 것,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나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내가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니까 20대 초중반 정도 되었다고 보고 내가 30세 때는 어떤 것을 하고 어떤 능력을 갖추고 어느 만큼 성취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35세가 돼서 40세가 돼서 50세가 돼서 60세가 돼서 70세가 돼서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지금 돌고 있죠. 왜냐하면 과연 우리는 평균 연령이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 요즘 추세로 보면 거의 여러분 세대에서는 100세까지 사는 거는 크게 문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의 계획과 시기는 언제까지 잡아야 될까? 100세까지 잡아야 될까? 90세까지 잡아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간단하고 편안한 예로 한번 들어보죠. 내가 현재 여러분들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희망하는 것이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갖고 싶은 것이 뭐냐를 따져보면 첫 번째, 너무 큰 거 말고 조금 작은 걸로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능력으로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자, 그러면 능력,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 운전면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좋고 후견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를 사는 시점이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너무 멀리는 안 갈게요. 여러분들이 35세에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제 이것을 5천만 원 정도의 승용차 구입을 하는 게 희망사항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으니까 35세까지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겠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희망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고급 승용차를 사는 것이고, 그러면 능력은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하고 이 고급 승용차 구입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5천만 원짜리 고급 승용차를 사서 무엇을 할 거냐의 문제예요. 자,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도 있어요. 사는 것 그 자체로 목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고급 소형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의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소형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좀 나를 업신여기게 본달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내 스스로 만족감을 못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일을 할 때 이 고급 승용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 것도 있고, 고급 승용차를 삼으로 인해서 또 추가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이 고급 승용차를 언제까지 구입을 할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이 계획표를 만들 수 있게 돼요. 계획표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무원 시험이랄지 어떤 자격증 시험을 따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결혼을 목적으로 결혼의 시기를 결정하고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 계획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수많은 나의 계획을 세울 때 이 네 가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성취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를 따져서 계획표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이 스와트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리고 단편적인 전략을 짤 때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지만, 이 HADS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전체적인 인생 플랜을 짤 때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을 세울 때에도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을 잘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계획표를 만들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르게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를테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능력면에서 내가 지금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살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되고자 하는 자리에 가고 싶은데 대체적으로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 아주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적게 부족할 수도 있고 거의 근접해 있을 수도 있고, 내 능력이 충분히 지금 됐다고 하면 내가 고민 안 하죠. 이미 돼 있겠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능력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니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나의 능력과 내가 되고자 하는 바가 여기 있는데 나의 능력이 여기 있으면 나의 능력과 되고자 하는 것, 하고 싶은 일 사이의 이 갭, 이 차이를 어떻게 메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표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시기마다 내가 이 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조건들을 어떻게 메꾸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것들을 메꾸어 나가는데 나의 시간은 얼마나 필요한가. 이 시간은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스와트 기법과 HADS 기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분석을 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본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세부적인 계획표를 짠다면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계획표상에 이 시기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1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쭉 있는데 이 1단계가 생각보다 빨리 달성이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늦게 달성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1단계가 빨리 달성이 되면 이 2단계도 그만큼 이 1단계를 달성한 상황에서 이 스와트 기법과 HADS 기법을 다시 활용을 해가지고 2단계를 조금 더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조금 더 뒤로 미룰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분석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계획표를 짜서 계획표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지는 계획표보다 더 빨리 이루어졌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더 늦게 성취를 했다고 해서 포기를 하거나 이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각 단계별로 이 계획보다 약간 앞서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본인의 행동 패턴이랄지 본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나는 좋은 회사를 다니고 싶다, 내지는 좋은 차를 타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라고 구체성 없이 막연하게 자신의 어떤 꿈을 설정하는 것은 어쩌면 꿈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죠. 왜냐하면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다시피 내가 차를 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당장에 면허가 있으면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면허가 없다면 당장에 면허증을 딸 것이냐 아니면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시점에서 그때 가서 딸 것이냐. 그냥 보면 그때 가서 따도 되겠지만 내 스케줄이 이 35세에 차를 사려고 했을 때 나의 스케줄이 굉장히 바빠가지고 면허증을 딸 수 없는 조건이 상상이 된다면 시간이 많을 때 지금 따놓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개인마다의 어떤 계획과 상황 조건이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야 언제까지 면허증을 따고 그 다음에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거냐, 어떤 내가 고정적인 수입을 창출시킬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할 거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캐피탈을 통해서 살 거냐, 아니면 하다못해 렌트카를 빌려서 내가 상시적으로 고급 승용차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렌트카를 빌릴 수 있을 정도면 되겠다. 아니면 리스를 할 정도면 되겠다. 이런 다양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보다 빠르고 쉽게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매 순간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뭔가 그 내 삶의 목표에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이런 것들을 계속 계산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 생각을 하도 많이 해서 지금은 어떤 그 종이에 쓰거나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충분히 이게 정리가 돼 있고 이걸 생각하면 머릿속에 쫙 몇 가지가 펼쳐지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이것을 항상 종이에다가 뭐 노트랄지 뭐 메모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 써보는 습관을 해야 돼요. 나의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위기와 기회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거기에 비추어서 내 능력은 어느 정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고 시기는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모를 해보고 그 시간이 지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가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나의 스와트 중에서 변화된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뭐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나의 일기장보다도 더 중요한 자료로서 내가 항상 비밀스럽게 볼 수 있는 이런 뭔가를 만들어 놓고 본인의 인생과 삶의 계획을 세우면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야기할 것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무나 무수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리더십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리더십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정치 리더십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리더십 이야기를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리더십 이야기를 하면 다양하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리더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지금 뭐 수업을 듣고 있는 12명의 학생 모두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내지는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많은 좋은 이야기들 많죠. 솔선수범도 있고 어떤 능력,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런 대부분의 리더십에서 갖춰야 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의 특성이에요. 리더가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리더십이 발휘되고 조직원들이 리더를 잘 따를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동안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의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연구할 때 보니까 사실은 이 리더들이 갖추어야 될 이 개인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리더십에 작용될 때 굉장히 양가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두 가지의 가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때에는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작용이 돼요. 이를테면 좀 나쁜 특성이라고 봅시다. 좀 강압적이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이고 뭐 이기적이고 이런 부정적인 개인들의 특성도 리더십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작용을 하느냐? 아닐 때도 꽤 있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면 리더십이 나쁜 리더십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리더가 강압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고 비민주적으로 모든 구성원들한테 의견을 다 수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합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리더 혼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뭐 이런 일은 많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조직원 같은 경우는 정말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꼭 물리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어떤 그 협박 내지는 어떤 그 위협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데 그 사람의 능력은 꼭 필요를 할 때 그 사람이 없으면 대체가 안 될 때 그런 사람에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기적인 특성이 좋은 리더십으로 작용할 때도 있더란 말이죠. 역으로 설선수범형이라고 하는 것은 설선수범이 좋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리더가 설선수범을 하면 조직원들이 그걸 보고 감흥을 받아서 본인들도 조직원들도 설선수범을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거다 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오는데요. 리더가 설선수범을 해요. 예를 들면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어떤 그 휴지나 오물이 현관에 떨어져 있어.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치우지 않고 있으니까 리더가 그것을 치웠어요. 설선수범한 거잖아요. 그것을 치우고 그걸 휴지통에다 넣고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경우도 발생을 하냐면 출근만 하면 리더는 그 회사 사장은 일단 현관 청소부터 하는 거죠. 다른 조직원들이 안 하니까. 결국은 그런 일들이 설선수범이 어쩔 때는 그 사람의 리더의 일이 돼버리는 그래서 다른 리더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 리더십이 망가지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판단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좋은 판단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리더가 항상 좋은 판단만을 하니까 조직원들은 판단을 안 하고 맨날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사례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말을 잘해야 된다? 말만 잘해서는 본인이 조직원들한테 언젠가는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본인의 실제 능력보다 말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리더십이 긍정적인 특성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긍정적인 리더십이 산출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런데 긍정적인 특성을 발휘를 해도 근데 사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선한 리더로부터 효과적인 리더십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극히 드물더라고. 연구를 해보면. 나도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되는데 예전에 내가 비즈니스를 좀 할 때 나는 직원들에게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 혜택을 주고 뭐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장의 어떤 그 호의 내지는 뭐 혜택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이런 문제들도 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특성이 발현될 때 기존의 리더십 이론으로 보면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는데 부정적인 특성이 발현될 때 오히려 긍정적인 리더십 효과가 도출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리더십에서 개인적인 특성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예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실제 조직 내에서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현상만 발생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그러면 도대체 리더십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것은 뭐냐면 리더십 이론에 리더십 정의가 있어요. 리더십 정의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리더십 정의는 리더십이란 리더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자, 이것이 내가 연구를 하기 전에 리더십 학계에서 정의되었던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결국은 리더가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래요. 그죠? 그러니까 연구를 계속 리더의 특성만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리더가 어떤 특성을 발현을 했을 때, 어떤 개인적인 특성을 발현을 했을 때 조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냐의 문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리더의 개인적 특성만을 연구를 해가지고는 그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요소들도 부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부정적인 요소들도 긍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기존의 리더십 이야기들은 계속 리더의 특성을 연구를 하면서 리더가 좋은 특성만을 발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떤 요소를 하나를 붙였냐면, 여기다가 다양한 수단이라고 하는, 활용해서, 자, 이러다 보니까 리더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다양한 수단에는 어떤 상벌이 있을 수도 있고 제도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여기에는 리더의 특성도 포함이 되겠죠. 특성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의 구조를 변경하는 걸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이런 리더가 자기 개인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자기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 외에도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조직원으로서 팔로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항상 그동안에 리더가 되라고만 배웠지 팔로워가 되는 추종자가 되라고는 가르치지 않아 왔었어요.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숫자적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진 않는 거죠.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말단 직원으로 취직을 했다가 점점점 승진을 해가면서 리더가 돼가는 거죠. 처음에는 평사원이었다가 주임 내지는 주임이 되었다가 대리가 되었다가 부장이 되었다가 이사가 되었다가 대표이사까지 되어갈 수 있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그 직책에 따르는 리더십이 그 다음에 조직 목표가 그 다음에 나의 조직원이 점점점 달라지고 커지는 거죠. 자, 대표이사는 이 말단 직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요 업무는 말단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사급 내지는 부장급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고 이사들은 부장급 내지는 과장급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점점 더 이렇게 영향 범위가 서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실질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 그렇게 되죠. 내가 리더이기도 하면서 추종자이기도 한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위치한 자리에서 나의 리더는 누구고 내가 추종자로서 리더와 어떤 호흡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잘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된다. 리더로서의만 역할을 하려고 보면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리더로 인정할 수 없는 조건이 되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내가 리더이고자 했을 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리더가 그렇다고 내가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생이 너무 슬프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항상 맨 마지막 막내가 아니면 리더이자 추종자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아느냐? 문제는 조직이죠. 조직의 이해죠. 조직의 이해. 자,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예요. 자, 아주 느슨한 조직에서부터 굉장히 타이트한 조직까지 그 다음에 매우 민주적인 조직에서부터 매우 독재적인 조직까지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 우리가 이 독재라는 말에 대해서 자, 정치 체제 속에서 독재를 하는 것은 결국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독재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독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이거든요. 독재는 한 사람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주인이고 그 사람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구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흔히 독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독재자가 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구조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게 권력이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을 때 독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독재자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선한 사람이면, 그리고 국민들을 위하는 왕이라면 국민들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독재자가 정말 계속해서 선한 사람만이 그 왕이 되거나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없고, 어느 한순간에 정말 나쁜 왕이나 나쁜 독재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게 의사결정권이 있고 한 사람에게 어떤 모든 책임과 권력이 다 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권력과 본인의 책임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 다수에게 이익이 가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이익이 가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독재가 나쁜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것이 맞죠. 그런데 자, 회사라고 봅시다. 회사가 민주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이상적으로 보면 100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가 있고, 그 100명의 회사의 직원들이 직원이자 주인이죠. 지분이 똑같이 100분의 1로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100명이 똑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낼 것 같죠.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드물더라는 거죠. 그러면 자, 회사에서 어떤 사장이나 회장이 한 명이 있고, 그 사람이 회사를 모두 다 책임을 지고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보통 이 느슨한 조직 같은 경우는 어떤 동호회랄지 친목 모임이랄지 이런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야 동호회나 친목 모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 추구하는 이익이 공통적이기 때문에 보다 더 민주적이고 느슨하게 조직을 운영을 해도 크게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타이트한 조직은 뭐 군대랄지 어떤 행정조직이랄지 내지는 어떤 회사랄지 이런 타이트하고 조금 독재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한 사람 내지는 소수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타이트한 조직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직을 해서 사회에 나가가지고 어떤 경제생활을 할 때 어떤 조직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겠어요? 동호회나 친목 모임에서는 월급을 안 주죠. 월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 회장이나 총무는, 오히려 동호회 회장은 기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총무는 봉사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여러분들이 졸업한 후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회사, 어쩌면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가서 좀 너무 축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축약하지 않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회사는 사장과 바로 직원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대면하는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한 다른 조건이 환경이 설정되어 있지 않죠. 어떤 회사는 사장과 임원과 그 다음에 간부급과 그다음 평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회사는 조금 더 이사회가 있고 사장이 있고 요 위에다 적을게요. 같은 중복이니까. 어떤 회사는 요 위에 주주총회가 있기도 하죠.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조직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무엇을 파악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의사결정권자가 의사결정권이 어디에 있느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우리 회사에서 나의 업무를, 평사원의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권자는 간부급에 있겠죠. 주임이나 과장, 이 정도가 대리, 과장 이런 정도가 평사원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고, 과장, 부장, 부장은 임원급에 속하니까 대리, 과장은 임원급에서 결정을 할 테고, 임원의 문제는 사장이 결정을 할 테고, 사장의 문제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다음에 나의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권자를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리더로 생각을 하고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업무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평사원이 하고자 하는 일도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지만 단계별로의 어떤 의사결정권자의 목표 달성이 완성됐을 때 전체 회사의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조직의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사원에서부터 점점 임원으로 올라갈수록 외부 조직에 대한 업무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사실 위로 올라갈수록 주로 하는 업무가 영업이에요, 영업. 대체적으로 평사원들이나 완전한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평사원들이 많이 영업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회사들은 평사원들은 사무행정 업무를 많이 하고 간부급까지는 사무행정 업무를 많이 하지만 임원에서 사장 위로 올라갈수록 다양한 형태, 단순히
어떤 특정한 물건을 파는 것만이 영업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어떤 서비스나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결국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물질적인 서비스든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든 비물질적인 서비스든 서비스를 다른 회사에 제공을 함으로써 회사가 유지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외부 조직과의 어떤 업무를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본인이 외부 조직과 어떤 업무 협조를 해야 될 때는 그 조직의 이 조직 구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 키맨이 누구인가? 의사결정자가 누구인가? 그렇다면, 자, 관광 경영이나 외식조리학과 뭐 이쪽 학생들이 좀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여행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어떤 여행 상품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행 상품이 한 전체 예산이 한 1억 정도 드는 1억 예산의 여행 상품이라고 보자고요. 이 1억 예산의 여행 상품을 가지고 내가 상대해야 될 회사에 가서 어떤 직원 연수 프로그램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들 생각을 하기도 해요. 당연히 평사원을 만나가지고 제안을 하고 평사원이 기한을 해서 간부급한테 결제를 받고 임원한테 결제를 받고 사장한테 결제를 받아서 시작을 하면 된다는 건데 이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평사원이 기획안 만들어 그래서 결제 올려 간부급에서 한 2단계, 3단계 간부급에서 검토하고 결제해. 여기서 결제가 날지 안 날지도 몰라. 그 다음에 임원급에 올라가서 또 결제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몰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과연 1억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핵심 결정권자가 있는, 물론 당연히 최종 결정권자는 사장이겠죠. 그런데 1억 원 정도 금액이면 어느 수준에서 전결 가능한 예산인가를 확인을 해서 간부급 정도에서,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간부급 정도에서 간부 중에서도 과장이나 부장이나 누가 전결권자인가, 아니면 조금 더 작은 회사면 임원급 정도에서 1억 원 정도가 전결권자인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상품 설명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의사결정권자가 오케이 하면 바로 밑에다가 야, 이거 추진할 테니까 준비해라고 하면 일사천리로 쑥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의 구조가 내가 직장 생활을 하기에 편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구조를 이해를 하고, 내가 또 외부 회사들과의 어떤 그 협업이 필요할 때는 외부 회사의 조직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자, 이런 과정에서요, 갈등이라고 하는 게 항상 생기죠. 갈등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 갈등이죠. 자, 방금 이야기했던 그 사례를 따져볼게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 나의 회사, 그 다음에 내가 1억짜리 상품을 판매해야 될 고객회사. 자,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있고 외부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있죠. 자, 이 고객회사에다가 1억짜리 상품을 소개를 했더니 이 회사에서는 1억까지는 우리가 지출을 할 수 없거나 지출할 능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 상품이 1억까지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거나 어찌됐거나 이유야 어찌됐든 좀 이 가격을 좀 낮추자 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격 인하 요구. 그 다음에 자, 이 회사, 나의 회사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낮추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얼마나 낮출 거냐? 안 된다 내지는 인하 폭에 대해서 이 1억짜리 상품 가지고 나와 회사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고객회사하고는 이 가격 인하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면 나와 갈등 당사자 간의 위치를 관계를 확인을 먼저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우월적 관계냐 아니면 반대의 관계냐, 우월적이지 않느냐, 우월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에 따라서, 이 상품을 고객회사한테 팔려고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 회사가 내지는 나의 위치가 고객회사보다 우월적 지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1억 원 다 지불해야 되니까 무조건 1억 원 내.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 상대방이 7천만 원에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돼. 8천만 원, 9천만 원에 해. 이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역으로 내가 고객회사보다 우월적이지 않은 지위에 있다면 고객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결국 나의 회사와 고객회사의 관계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강압, 그 다음에 협상, 회피. 자, 강압과 협상과 회피 모두 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어떤 단어 자체로서는 중립적이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협상이라는 방식도 결국은 부정적일 수 있어요. 내가 강압을 하고 야 해!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협상을 하게 되면 나의 이익이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갈등 당사자 간의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우월적인 지위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강압 전략을 쓸 건지 협상 전략을 쓸 건지 회피의 전략을 쓸 건지 그러니까 저쪽에서 강압적으로 나오는데 내가 그 강압을 못 이겨서 그쪽 요구대로 그대로 어떤 그 1억 원짜리 여행 상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에 너무 큰 타격이 우리 회사 재력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회피를 해야죠. 피해야죠, 결국은. 그래서 그 상황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강압을
선택할 거냐, 협상을 선택할 거냐, 회피를 선택할 거냐. 이게 회사 업무 중에서도 마찬가지, 업무 중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랄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쓸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협상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아주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좀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수업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말고사도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학생 여러분들을 마지막 인사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빈 강의실에서 혼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음에 또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제가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일문제의 이해 마지막 강의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강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스와트 기법, 두 번째가 HADS 기법,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이해,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고 향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2020학년도 2학기 한 학기 동안 통일 문제의 이해를 잘 수강해 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준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이번 학기 강의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